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간이? 네. 간이 티를 입고 오셔가지고. 시장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우리 민 팀장님이 간이 티를 입고 오거나 빨간 그 하트를 왼쪽 가슴에 달고 오면 뭔가 시장이 오를 것 같은 네. 그 기대감에 기분 좋은 네. 기대감. 끌어놨는데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이, 아침부터 자신감이 없으시네. 자, 오늘 시장 한번 볼까요? 어제 네. 채팅은 참 즐겁게 하셨나요? 네, 어제 뭐 관주 여러분들과 소통 재밌게 했습니다. 네, 다들 뭐 제 그 헤어스타일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아니, 저도 끝에 잠깐 봤는데, 피부가 너무 잘 나오시던데? 좋게? 이게 조명이 좋은 루트로닉? 것 같은데. 루트로닉? 아직도 받으시나요? 아니요, 요즘은 이제 안 받고 있는데, 그래도 뭐,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서 루트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사랑의 힘에 네. 부합을 해야 보답하는 되겠죠. 의미에서 네. 달려볼까요? 네, 지금부터 한번 또 지난주 끝난 흐름과 오늘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또 개별 종목들 흐름이 오늘은 좀 전개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위안화는 지난 주말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6.78 넘어섰던 위안화가 6.75까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요. 위안화는 큰 폭으로 뭐 약세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다시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러한 흐름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이제 ETF들은 금요일 날 많이 빠졌어요. 한 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출발했고요. 시가보다 낮게 출발해서 계속해서 장 후반까지 가면서 계속 약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금요일 날 좀 약했다 보니까 그 부분 영향도 좀 같이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 쪽의 흐름입니다. 암호화폐 쪽의 흐름인데, 비트코인은 22,000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조금 24,000에서 22,000까지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다가 살짝 고개를 들면서 오늘 새벽에 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도 뭐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머스크의 이제 비트코인 매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면서 안정을 찾는 그러한 흐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 블룸버그에서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과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지표가 이제 다 부진하게 대부분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합성 PMI라고 하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PMI 예비치가 5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경제 지표들은 50을 기준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50 위에서는 경기가 그래도 좀 회복되는 구간, 50 아래에서는 좀 침체하는 구간,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계시는데 2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조업도 멈췄고 팬데믹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던 서비스 업황 개선세도 조금 위축세로 돌아서면서 이 두 개를 합친 합성 PMI 예비치가 좀 안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있죠. 그래서 50이 기준이 여기입니다. 기준 50보다 위에 있으면 좋은 거, 50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건데 이 합성 PMI가 조금 안 좋게 지금 발표가 되었다 정도 참고하시고 제조업 PMI는 52.30, 서비스 PMI는 47. 그래서 요 중간에 지금 합성 PMI가 결정이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게 지표가 나왔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쪽이 안 좋네요. 네, 서비스 쪽의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재 쪽에서 유가도 조금 추가적으로 더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102와 104 정도 있다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그리고 98 정도까지 반등 주다가 95까지 다시 떨어지는 그림. 그래서 100 아래에서 지난주 후반은 이 원유 선물은 계속 머무르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아래로든 위로든만 튀지 않고 이렇게 95와 100 사이에서 막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임만 나타나줘도 시장에 별다른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든지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빠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간다라는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그 부분이 뭐 시장의 전문가분들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기관에서는 유가 이제 아직도 엄청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폭락할 거다라는 부분도 있고 참 유가에 대한 전망도 많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김혜님은 저는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우하향으로 이렇게. 근데 큰 폭으로 빨리 떨어지면 이게 분명히 업종에다가 우리나라 관련된 업종, 미국에 관련된 산업에 영향을 줄 텐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까 네. 장시영 차장도 방송 전에 그 얘기하던데 요새 네. 기름값이 좀 내려졌다고. 조금 네. 1,800원대. 1,800원이요? 그럼 많이 싸진 것 같은데? 그래? 네. 그걸 봤다고 아까 그러던데. 1,800원은 저는 빨리 이럴 때 만땅 만땅? 저보고 만땅 쓰지 마라. 아, 죄송합니다. 익숙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도. 네. 아니, 우리 김혜님한테 올마서 그래. 그래요? 네. 그러면 저도 한번 풀로. 아니, 네, 네. 카드. 네. 야, 이거 참.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 쉽지 않죠? 그 표현이. 이거 쉽지 않네. 네네. 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국채 시장의 금리가 상당히 크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27일 날 FMC에서 금리 결정이 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끝나는데, 보통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좀 금리가 좀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나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 2년물 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하락한다는 것은 약간 조금 의외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가 2년물 금리가 깨졌고요. 10년물 금리는 어느덧 지금 2.7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중반만 하더라도 3.05였는데 2.75.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 10년물 금리에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개의 금리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졌다면 이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 같이 동반해서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는 여전히 역전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여전히 장단기 스프레드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미국 시간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연준의 금리는 75pp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로 이제는 무게감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쏠리고 있습니다. 100pp 금리 인상은 확률은 20%. 네, 20%.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80%.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고, 이 정도 선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고 뉘앙스가 크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연준의 이 이벤트는 그렇게 큰 흔들림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 예상치를 벗어나서 100bp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좀 매파적인 또 공격적인 긴축의 코멘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약간의 변동성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요거 이벤트 지나가고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금리 인상은 좀 네네. 이거 불안하고 이 FMC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또 이번 주에 미국에 아마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항상 월요일날 일정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 이야기를 그냥 빼버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관련주들 큰 주식들이 이번 주에 미국에서 다 발표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아마 보고 가자라는 생각이 아마 강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주 내내 투자자분들의 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그 다음 유로화 한번 움직임 보시죠. 박스권에 갇혀있죠? 1대1 패러티를 회복을 했는데 더 이상 강세로 지금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bp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ECB에서 TPI라는 이제 분열 방지 프로그램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림이 이 유로화의 이 행보의 흐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자신감 있고 좀 ECB에서 금리 올리고 연준에서 이번 주에 또 75p 금리 인상하더라도 남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흔들림이 나와도 충분히 이거 채권 매입해주면서 막아줄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생각이 강했다면 유로화가 좀 더 강하게 움직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 심리를 저는 반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유로화의 흐름은 이번 주에도 계속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희 독일 금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독일이 그나마 유로존에서는 좀 그 경제가 탄탄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독일도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후반에 어떻게 됐냐면요. 1.35에서 1.03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 경기에 안 좋은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흐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주냐, 이러한 부분들이 유로존에 상당히 팽배한 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지금 반영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독일도 위축 국면에 진입을 했다. 거기에다가 가스 밸브를 열었는데 가스 밸브가 원래 이렇게 공급하던 거에 평균에 한 30-40% 정도밖에 안 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에너지 가격의 불안감, 그 다음에 독일이 거기에서 전기 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경제가 위축되는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달러 인덱스까지 한번 보면요. 유로화가 박스권에서 행보하니까 달러도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106과 107 정도 사이에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강한 것도 아니고 보합권에서 이렇게 등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흐름도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bollinger 밴드의 이 중단대를 중심으로 지난주 수목금 이렇게 행보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정규장 끝나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면 1310원 정도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 원화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원화 가치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의 흐름인데요.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는 3일 이렇게 하락했다가 목요일 날 살짝 올랐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다행히 금요일에는 다시 3bp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추세대를 한번 우리가 추세선을 그어 본다면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한 이런 추세선을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위로 올라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일간 기준으로 그렇게 위험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추세선을 그어서 이거를 돌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혹시라도 이 추세선을 위로 돌파해서 하이드 스프레드가 튀는 5% 위로 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조금 경계감을 다시 좀 키워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 단위의 하이드 스프레드는 2주 연속으로 꺾이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일간 단위로는 제가 매일매일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추세적으로 내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주간 단위로 하이드가 꺾이는지 올라가는지를 보자라는 말씀드렸고, 2주 연속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드 스프레드는 내려오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주간 단위로 추세선을 깨고 5%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2주 연속으로 하락했고,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하이드 쪽은 일단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개별 종목의 이슈로 인해서 그죠? 우리 스냅 이야기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냅이라는 종목이 40% 정도 하락을 했고, 그 관련된 이제 광고 매출로 좀 뭐 이렇게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구글이라든지 메타, 조금 이따가 제가 업종판을 보겠지만 그들 관련된 개별 기업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하락했지,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딱 이게 뭐 큰 악재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고, 이 하이드도 일단은 그 부분으로 마감이 되었다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리는 그래도 나스닥 중심으로 좀 하락하다 보니까 41에서 다시 30대로 이렇게 살짝 이동하는 그런 그림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정강도 아니죠. 뭐 그냥 보합에서 출발해서 장중 내내 이렇게 약한 그림이 나스닥의 하루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흐름은 제발 좀 반대의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자, 나스닥 일봉 흐름인데, 이제 여기 위에 이제 한 7거래일, 8거래일 동안 행보했던 구간이 이제 머리 위에 에너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000포인트 초반입니다. 그죠? 12,100과 한 200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거기를 돌파하려고 좀 가다가 이 스냅이라는 좀 약간 뭐 인터넷 관련된 종목에 대해 실적 부진으로 한 방 맞은 그런 모습입니다. 음봉이 하나 빵 만들어졌는데, 이거 뭐 물량을 여기 소화를 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여기를 FMC 회의 이벤트와 함께 돌파를 할지, 아니면 물량 소화하는 정도로만 진행이 될지 한번 주중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나스닥 지수는 주봉 기준으로 추세는 여전히 그래도 견조하게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이 빨간색 양봉이 25를 넘어서는 그림이었는데요. 금요일날 스냅 영향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 양봉의 숫자는 살짝 줄어드는, 조금 작아지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5주 연속으로 이렇게 주봉의 추세는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이 부분에 이번 주에 뭐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좀 희망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좀 약간 세부적인 업종과 이제 종목 이야기인데, 혹시 미란다 커를 아십니까, 대표님? 아, 미란다 커. 예. 알죠. 아십니까, 잘? 그 웃음소리는 뭔가 무시하는 게 지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몰라야 되는데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저는 미란다 커는 알았는데, 미란다 커가 스냅 CEO의 사모님, 와이프인지는. 그래요? 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저도 그건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저랑 좀 비슷한. 아무튼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제 훈남 분이, 근데 잘생겼네. 네, 좀 약간 인물도 훤하시다는 평가를 인터넷 제가 주말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인물도 좋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있다. 근데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 왼쪽이 이제 스냅 차트인데요. 1년 동안의 주가 차이를 제가 구글에서 이제 그려봤는데 1년 동안 주가가 87%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분의 사진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많이 인상이 어두워졌지 않았을까 싶고, 이 미란다 커가 상당히 유명한 이제 모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상당히 좀 그런 배우 아니에요? 난 배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뭐 직업으로는 그냥 모델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도 했던 걸로 저도 살짝 알았는데, 그래도 배우가 모델이 원래 본 그 업무란다. 아무튼 감성이 감성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결혼할 때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 이 두 분이 상당히 우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두 분이 우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냅 때문에 전 세계 지금 관련된 기업들 업종이 광고 매출 다 이 관련된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제 이 광고 부분 마케팅 비용을 줄이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줄이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직격탄을 좀 맞고 있는 그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오늘까지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업종판을 보시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마존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래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끝났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마케팅 비용을 많이 이제 써서 구글이라든지 메타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 수익을 주로 올리는 이러한 기업들은, 구글과 메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6%, 7%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지난주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업종에 또 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업종판에서 우리가 반도체에 관련된 업종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또 반도체 업종도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은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하이닉스 메모리 업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7%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주가 시가보다 약세 출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림이 일단 예상이 되네요. 자, 요거는 이제 그 ETF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티커들을 보시면 조금 낯설실 텐데, ETF들이 이렇게 등락이 나와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가지고 앞으로 제가 좀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업종이 대부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ETF 판에서는 상승하는 초록색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거기를 보시면 어디냐면 요거 뭐라고 돼 있나요? SPXS. 네, 요게
SPX는 S&P 500에 추정하는 ETF인데 SPXS는 인버스 ETF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S&P 500이 빠졌을 때 수익이 나는 ETF죠. S가 숏.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카테고리가 인버스라고 되어 있죠. 인버스. 네, 그래서 인버스 관련된 ETF. 요 QQQ는 나스닥을 숏하는 ETF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업종판에서 주로 하락할 때 수익 나는 쪽이 대부분 상승한 인버스 ETF 쪽이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방금 반도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XOX가 우리가 반도체 ETF죠. 근데 XOX S는 7% 올랐고 XOXL 이건 레버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거의 역으로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미국은 저런 금융 상품을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네. 합법적인 투기를 할 수 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거 잘 이용하면 뭐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뭐 근데 뭐 제가 비록 3배짜리 들어가서 80% 마이너스긴 하지만 저도 그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공부 네. 언제까지 공부해요? 돈은 언제 벌어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3배짜리 ETF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굳이 돈을 잃고 나서? 네. 그 뒤로는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거 공부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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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게 확실할 때만 이제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벗어나야 될 텐데.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80% 마이너스가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3배짜리일 거 아니에요? 네, 3배짜리라서 그냥 가지고는 있는데 경험 삼아 놔두려고 그냥 안 팔고 놔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미국 ETF 업종 중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XBI라고 있거든요. XBI. 그 다음에 IBB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제약 바이오 ETF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XBI, IBB가 이쪽이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록색 쪽이 유로 큰 판은 어디냐면 픽스트 인컴이니까 이거는 채권 쪽입니다. 채권. 그죠? 네, 채권 가격들이 좀 전에 우리 금리 많이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채권 관련 ETF. 네, 채권 쪽 ETF는 많이 돈들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배당주 쪽 한번 봐봐줘봐요. 배당주나 리츠 있어요? 이 안에? 네, 있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안경 제가 아니 왜냐면 아까 우리 신문 기사를 읽어드렸지만 지금 배당주하고 리츠가 최근에 한 20%가 빠졌다는 거라 네. 한국도.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나마 선방한 쪽이죠. 보시면 여기 리얼 에스테이트가 이제 약간 부동산 쪽이고, 그죠? 여기 있고, 그냥 올랐네. 뭐 강부합 정도고, 여기 디비던드가 보통 우리가 배당이라고 표현하죠. 디비던드. 디비던드는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시장이 불안할 때는 조금 선방을 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죠. 이제 지금 방금 이제 XBI, IBB 뭐 이야기 제가 헬스케어 업종 ETF들이 좀 빠진 거를 보여드렸는데, 주말에 지금 미국 시장을 뜨겁게 만든 거는 EUC입니다. 저 알츠하이머 그때 네.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드디어 그렇죠. 치매약이 나왔다. 그리고 기대를 지금 사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고령화되고 대표님이나 저나 이거를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점점 늙어가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우울하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이게 좀 잘 돼서 이러한 약이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이게 좀 조작 뭐 이런 어쨌든 뭐 미국의 이 관련된 연구가 논문들이 유효성에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유발이라는 이 기전을 가지고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이 자체가 지금 뭐 조작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그동안 연구해둔 기업들이 좀 약간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또 저것 때문에 바이오주 흐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살짝 이제 걱정이 돼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국내 치매 치료하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일동제약이네. 뭐 일종제약을 뭐 저는 뭐 이거 팩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기전이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밑에 제가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가설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치료제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은 그나마
단일 기전이 아니라고 하네요. 저 하나를 가지고 개발을 해온 게 아니라 다중 기전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타격이 덜하지 않을까 뭐 그러한 기대감을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심리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심리와 수급으로 움직이는 주식인데. 네네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 하기 전에 미국 시장에 있었다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제약 그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던데 걱정되네. 아, 저는 그날 우리 개장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거래가 됐잖아요. 그죠? 그때 좀 못 파신 분들은 그래도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아무튼 요 뭐 치맥 치료제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을 또 그러니까 보통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오늘처럼 때문에. 뭐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그나마 틈새로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이슈가 좀 제약 바이오 약간 북쪽인데 오늘 이게 반영이 돼버리면 전반적으로 같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일단 금요일 날 이제 마무리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외국인들이 한 359억 정도 샀는데요. 400억 팔다가 막판에 샀기 때문에 요건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외국인이 산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투신이 500억 팔았고 연기금이 400억 팔았고 사모펀드는 1000억이나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거의 뭐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그림. 그다음에 뭐 홍콩의 부동산 개발 관련된 디벨로퍼가 뭐 또 약간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리면서 우리나라 오후장 좀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700억 정도 매도로 끝났어요. 장 출발할 때부터 매도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매도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 사모펀드가 100억 이상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밖에 우리가 기댈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되고 혹시라도 투신이나 사모펀드 연기금 쪽에서 200억 이상 뭐 100억 이상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또 종목별 종목 장세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오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죠. 한 주가 끝났기 때문에 한 주 동안에 그러면 기관들이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탑 20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오늘 주간입니다. 주간. 한 주 동안에 많이 산 종목 시총 대비해서 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1.8%로 일단 가장 많이 매수한 부분이 특징적이고 그 다음 종목은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주가는 아주 크게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건설 관련주 쪽 CM 관리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부분이 계속 좀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외 쪽에 이제 뭐 사우디 이슈도 있고 그래서 한미글로벌 쪽 매집이 기관 쪽으로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차전지 쪽으로 기관들은 거의 집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신 EDP,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TCC 스틸,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그죠? 에코프로 BM, 대두전자재료. 그래서 한 주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 무려 한 8개, 7개 종목이 매수 강도 상위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IT 부품주 중에서는 BH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의 1.3% 정도 들어오는 모습, 이 정도가 지난주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의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이제 JVM, 요게 이제 자동 약품 조제 관련된 기계 장비를 만드는 기업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JBM도 기간 수급 계속 들어오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특징적인 흐름이고요. 자,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떤 종목들을 샀을까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니까 폐배터리 쪽을 하는 코스모 화학을 집중해서 샀네요. 오늘 저희 그 KB증권에서 윤창배 애널리스트라고 있는데 이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나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성일하이텍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성일하이텍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 또 짧게 한번 볼만한 종목 뒤에 가지고 왔는데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보시면 또 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쪽에 TCC 스틸.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상신 EDP가 전고점 뚫었으니까 TCC 스틸도 이제는 한번 잘 봐야 될 위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시총 대비해서 1.6% 정도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센스, 우리 연속 혈당 치료제 말씀드렸던 요 종목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 이제 그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개별 종목 외에도 꽤 똘똘한 종목들을 이렇게 1% 이상 많이 산 종목들이 눈에 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액 기준입니다. 이건 한 주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금액 기준인데,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그래도 한 500억 가깝게 두 종목을 샀네요. 그죠? 현대차는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뭐 세게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견조하게 잘 버티는 모습이고, 오늘 또 좋은 리포트가 한 2개 정도가, 증권사 리포트가 새벽에 제가 보니까 한 2-3개 정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노텍,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방산주들이 큰 폭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고, 매도 쪽에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야, 이 종목이 이번 주에 많이 팔았네. 예, 많이 팔았는데 드디어 1월 달에 상장했었고요. 6개월이 지난 시점은 7월이죠. 7월 27일 정도가 6개월 동안 못 팔도록 락업이 걸려있던 물량들이 이번 주에 풀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주에 조금 무거운 흐름이 미리 아마 반영이 되고 있었고, 공매도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네, 나오고 있어요. 이미 27일 날 보호에서 풀리니까 주가 눌릴 거니까 미리 내가 숏 쳐야 되겠다라는 물량들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무거운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실적 발표가 딱 근데 보호에서 풀리는 시점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장밋빛 뭔가 전망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방어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그러한 뉴스들로 인해서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그 밑에 있는 소재단이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IR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어쨌든 보호 예수가 풀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많이 700억 정도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규모로 산 종목은 많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죠? 100억 미만입니다. 그러네. 네,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을 다시 좀 편입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아이센스가 무상증자 증여가 6월 29일 날 끝났고, 그 뒤로 제가 증여한 이유는 아마 연속 혈당 측정기에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미리 아마 쌀 때. 예, 쌀 때 증여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주간 찐시황 첫 번째 제가 하는 날, 그날 일요일 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근데 거래량이 너무 터지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일정 부분은 약간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보고 싶었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매도 쪽이요? 네, LNF. 네네. 왜냐면 LNF가 금요일날 공매도가, 금요일까지 공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지금 속보로 나오는 뉴스 보니까 지금 어디 공장에서 지금 그 불이 났다는 거라, LNF 공장에서. 네.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뭐 큰 불이 나서 15명 다치고 92명이 대피했다. 지금 그러면 오늘 새벽에 지금 새벽에 나온 그죠? 뉴스. 어제까지는 그런 이슈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들고 있으신 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게, 공매도 세력이 이걸 가만히 볼 수 없거든. 공매도를 또 확 치는 어떤. 네네. 그래서 가격 변동성에 LNF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이제 LNF는 CFO가 제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 대구잖아요, 지금. 어쩌라고요? 네? 그래서 그 회사의 무탈하기를 좀 기원을 좀 하려고요. 왜 말을 더듬어? 그게 아니라 뭐 어쩌라고 그러시니까 뭐 어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대구는 한 번씩 뭔가 이슈가 터지면 큰 이슈가 많이 생기거든요. 대구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네. 큰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2003년도인가 제가 신입사원 때, 저희는 신입사원 때 지점에 잠깐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잠깐 있을 때 대구 지하철 화재가 뉴스에 막
나왔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한테 제가 그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괜찮냐고, 출근 잘했냐고. 근데 그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엄청 컸었거든요. 그 뒤로 대구는 사고가 한번 나면 진짜 큰 사고만 계속 나는 것 같아서 어쨌든 LNF 뭐 주가도 중요하지만 그 공장에 있는 분들이나 뭐 큰 피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한번 제 뭐 동기한테 일단 안부를 전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 가족분들이 올린 이야기들 보면은 뭐 쓰레기장에서 나온 그 쓰레기장에서 일어난 현상이 화재라 큰 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생산 라인에 문제는 없으면 다행이겠네요, 그죠? 네. 그 부분은 제가 또 오늘 그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고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아마 이게 근데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인가 보죠. 다른 곳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마 좀 확대가 된 것 같은데 폐기물 장소 쓰레기장에서 화재가 나서 연기를 흡입한 2명이 있는데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입원하고 있는 상태다. 그 외 직원들은 화재 진압 중 가벼운 화상 1명입니다. 화재를 진압하면서 다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공매도 그렇지 않아도 계속 공매도 세력들이 좀 공략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슈가 될지. 네, 생산 라인에 뭐 그 셧다운을 시킬 내용이 아니라면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뭐 또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요. 그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뭐 새로운 게 있으면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29분이니까 이제 좀 빨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업종별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산주 위주로 우리 폴란드 이슈가 계속 좀 나오면서 방산주 위주로 강하게 좀 유입이 되었습니다.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현대 로템이죠. 현대 로템 쪽으로 아주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이 업종판에 좀 드러났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시총 대비해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탑 20는 TCC 스틸,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총 대비해서 강하게 매수가 잡혔습니다. 에코프로는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계열사 관련해서 모멘텀 플레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주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될 거고 그렇죠. 성일아이텍 상장했으니까 상장되기 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좀 저는 그거 보고만 트레이딩 모멘텀 플레이를 하신 분들은 상장되기 전날에 저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권고를 드리고 아직까지 한 3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3일 정도 남아 있는 구간에서 혹시라도 시장에서 조금 덜 알려진 종목을 뭐 내가 좀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종목인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이 이제 또 새로운 종목으로 아마 부각이 한 단기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제가 뒤에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SK온이 헝가리 공장에서 증설을 한다라는 발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지난주인가요? 아무튼 지난주에 했었는데 1조 2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를 한다. 유상증자 주주 배정으로 증자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 돈은 시설 투자에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SK온 헝가리라고 종속회사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SK온과 관련된 장비회사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조립공정, 우리가 노칭공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을 쭉 이렇게 가보면 SK온과 관련해서 조립공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적으로도 증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에너테크가 전방 산업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수주가 이렇게 원래 1,300억, 내년도 2,000억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림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 쪽에서는 작년도는 좀 부진했지만 올해부터 해서 수주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보다는 월화수 정도 단기적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좀 더 시장에서 틈새를 찾는다면 이 종목을 볼 내용은 아무래도 폐배터리 시장이 2025년도부터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텐데 이 제영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영택이라는 회사는 100억 정도의 지분을 투자했는데 유일에너테크가 지분율을 18%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터리에서 고순도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회수율이 85%로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이 제영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좀 사들이는 모습이고 외국인들도 조금씩 지분율을 늘려가고 있고 개인들은 지금 파는 그런 모습이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입니다. 자,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지난 한 주 동안 폐배터리 이슈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지금 올랐습니다. 근데 성일하이텍 상장 전까지 아마도 좀 더 그 관련주들과 함께 흐름을 이어간다면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모르는 이 종목도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위에 있는 은봉이 시가가 여기 17,000원과 18,000원 구간에 있는데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지난주 기관들이 유일 에너테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있게 들어왔다 정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은 이미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상승한다고 지금 따라 들어가는 시점은 이번 주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급하게 내가 월화수 중에 내가 뭐 트레이딩 하는 것이 조금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타이밍상 늦었다. 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릴 때 이제 뭐 내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내가 빨리 치고 빠질 자신이 있는 분들은 한번 유일 에너테크 같은 종목들은 오늘 밀릴 때 한번 단기 공략을 해보셔도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이 이벤트는 이제 조금 지나가셔도 패스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마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테크라는 종목, 제가 지난번에 7월 13일 날 왕갈비 못 먹고, 그죠? 소은 왕갈비 못 먹고 그냥 돌아온 종목이죠. 이 라운테크에 대해서 네, 기관들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이제 특징적입니다. 뭐 제가 세일즈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기관들이 KB증권에 사고 있는 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매니저들이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 키움증권에서도 최근에 리포트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마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리포트를 들고 세일즈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라운테크 로봇 관련된 이 웨이퍼를 이송시켜주는 그 부분을 우리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 유일하게 하고 있는 기업인데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모펀드는 이 폴란드 관련해서 방산 수출 관련해서 현대 로테임으로 집중한 모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라운테크를 사모펀드에서 거의 집중해서 담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보시면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사모펀드도 집중적으로 매수한 그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과 투시는 이렇게 한번 관심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TCC 스틸, 대주전자재료, JVM. 자, 투신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 수급이 딱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쪽으로 확산이 되지 않고. 자, 외국인도 아이센스와 미코바이오메드인데, 미코바이오메드는 제가 뒤에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모펀드 매도 강도 보고 종목 이야기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 매도 쪽에서도 보시면 매도 상위 종목은 거의 다 개별 종목들밖에 보이지 않네요. 오스텐 임플란트 뭐 이 정도가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일 에너테크의 다음으로 한번, 이제 요 종목이죠. 블룸버그에서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FTX라는 이제 미국의 최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대표인데, 이분이 사우스 코리아는 남한이죠. 그죠? 노스가 북한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노북, 이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노스는 북한. 아무튼 안 헷갈리시나요? 리차드 키맨께서 이러시면 곤란한데. 네. 아무튼 한국에 있는 빗썸 바이, 그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빗썸에 대해서 매수하는 거 좀 언론 언급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 우리나라 빗썸에서는 그런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진짜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어요. 빗썸이 과거에 매각 주관사로 삼성 KPMG를 선정을 해서 뭐 외국계 자본과 뭐 다양한 국내 게임사들하고 한테 매각하려고 했는데 불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 부분이 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매각했을 때 누가 좀 수혜주로 거론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이 지분 구조를 보시면 되겠죠.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비덴트가 한 34% 가지고 있고요. 또 빗썸 코리아를 10% 정도 비덴트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소식이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고 명확하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그 수혜주는 비덴트다라는 것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알고는 계시면 이 지분 구조를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개인 투자들만 비덴트는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별로 볼 게 없는 그런 상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비덴트 이렇게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도 오르다가 다시 빠지는 그림. 오늘은 시가가 디마크 고점에서 출발할지 전 뉴스에 약발을 받아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9,335원이네요. 디마크 고가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원숭이 주창에 대해서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언하셨습니다. 그죠? 드디어. 그러면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재미없으면 또 테마가 움직이겠죠. 그 중에 또 관련된 종목이라면 코로나 신속 항체 검사 키트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미코바이오메드가 또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코바이오메드는 질병관리청하고 함께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뭐 15종의 병원체를 검출하는 이 관련된 부분에서 특허 출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 제품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만약에 시장 에너지가 집중이 된다면 그 관련주로서 또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정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CC 스틸이 지난주 금요일 날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서 이렇게 전고점 돌파까지 만들어내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았는데요. 그래도 뭐 오늘 시장이 시가 대비해서 좀 흔들려 준다라면 선방하는 쪽은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수급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빠질 때 기관과 외국인들도 저가 매수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되신 거죠? 네네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또 다음 요새 김현님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음 스케줄로 가시는 걸로. 하여튼 그 몇 가지 오늘 짚어본 그 것들 가지고 일단 우리가 오늘도 시장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저가 매수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은 관망이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그러한 좀 스킬이라든지 조금 능력이 부족하시면 이번 주는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투자자분들이 FOMC라든지 미국의 큰 기업들의 실적 굵직한 실적이 끝나면 아마 보자라는 심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 그러한 이제 좀 발빠른 매매가 불가능하신 초보자분들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